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흔들릴 때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이자가 왜 함께 뛰는지 그 연결고리를 모르면 지금의 현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지갑을 직접 흔드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환율이 올랐다, 기름값이 또 뛴다, 중동이 시끄럽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사 먹는 치킨 한 마리 값이 왜 갑자기 올랐는지,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가 왜 숨통을 조이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뉴스 몇 줄로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어낼 수 없습니다. 표면의 뉴스만 보고 기름값이 또 오르려나 보다, 중동이 또 흔들리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 큰돈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병목과 자원 흐름의 막힘을 먼저 봅니다. 지도를 떠올려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바닷길,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전체 폭은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에서 일산 정도 거리인 좁은 바다이고 그 안에서도 초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깊은 항로는 겨우 3km 남짓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원유가 오가는 핵심 통로가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뜻입니다. 이런 길목이 막히면 문제는 단순히 배 몇 척이 돌아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160달러를 돌파해 170달러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일부 글로벌 에너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봉쇄가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179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며칠 만에 40% 급등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나프타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가 흔들리면 반도체 공정, 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비닐봉지, 스마트폰 케이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산업의 물리적 기반이 이 원료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프타 수입의 77%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그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입니다. 평소라면 최소 두세 달치는 쌓여 있어야 할 재고가 지금은 11일에서 15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가격은 열흘 만에 26% 급등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결국 일상 물가로 직행합니다. 배달음식 용기 가격이 일주일 사이 한 박스에 36,000원 하던 것이 48,000원으로 33% 뛰었다는 현장 반응이 나오고 원료 수급이 막혀 돈을 더 줘도 공장에서 물건을 못 찍어낸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설화수나 헤라 같은 화장품 브랜드들도 플라스틱 용기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10% 이상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생수병과 음료수, 페트병 가격도 100원, 2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와 물류비, 포장재 가격 상승은 유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체감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와중에 국제정치의 반전도 등장합니다. 2026년 3월 28일 러시아 외무차관 루덴코가 대한민국을 향해 한국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대면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며 혹독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서해안의 충남 대산항에는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을 실은 대형 유조선이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경고를 내놓으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 나프타를 보내는 모순적인 장면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러시아 내부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무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고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출 수익을 지켜야 전쟁 지속과 재정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강한 경제 제재로 정상적인 달러 결제와 팔로가 막히면서 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고 대규모 산업 수요를 가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 내 물가 부담과 선거를 의식해 러시아산 석유 제품 제재를 한시적으로 묵인하거나 느슨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우리 정부가 달러 대신 루블화나 제3국 통화로 우회 결제하는 방식을 찾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왔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완전히 자극하지 않으려 할까요?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대규모 포탄 소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하루에 수천 발, 수만 발이 쓰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군축 기조 속에서 포탄 공장과 전차 부대를 줄였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생산 인프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55mm 포탄 생산 능력에서 미국조차 뛰어넘는 1위로 평가받고 통상 같은 기업은 생산 라인을 3교대로 돌려 연간 20만 발에서 25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증설 계획까지 거론됩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와 포탄을 대량 지원하기 시작하면 전선의 화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는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판단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나프타 공급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국제정치를 움직인다는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지렛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축은 산업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미래 먹거리로 시베리아와 북극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북극해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려면 일반 상선이 아니라 임 두께의 얼음을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쇠빙 LNG선이 필요합니다. 영하 50도의 환경에서 거대한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니 용접과 철판 배합, 선체 설계 모두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쇠빙 LNG선을 제때 불량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같은 한국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없다면 러시아의 북극가스 개발 구상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찾아올 곳이 거제도와 울산 조선소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산업기술의 힘은 중동에서도 연결됩니다.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의 대립 속에서 언제든 군사 충돌이 확대될 수 있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은 자국 영공을 방어할 방패를 원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지만 저가 드론을 잡기 위해 고가 미사일을 쓰는 구조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 틈에서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천공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인데 요격률은 96%로 평가되며 실전 테스트 성과가 부각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수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도 한국의 원유 우선 공급권을 줬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무기 수출을 넘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외교 자산으로 연결된 셈입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우리가 중동 산유국의 눈치를 보며 석유를 구해야 했다면 지금은 첨단 방산과 산업기술이 그들의 안보와 개발 프로젝트를 받쳐주면서 관계의 무게추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다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여파는 나프타 대란으로 이어지며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섬유, 자동차 부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의 원가가 도미노처럼 올라갑니다. 결국 배달비와 배송비가 오르고 마트 영수증 맨 아래 숫자가 커지며 통장 잔고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단 1%포인트만 올라가도 가계 전체가 은행에 추가로 내야 할 이자가 연간 19조 원이나 더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를 넘어 6.5%까지 오른 것도 단지 은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흐름과 직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핵심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유가, 특히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흐름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질지 여부는 제조업 비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산 비용이 최대 11.8%까지 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코스피 전체가 흔들려도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해운주가 위기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고 170달러를 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방산과 에너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자산 방어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은 국가경제의 체윤계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한 뒤 1,500원대까지 치솟느냐, 아니면 외환 보유고 개입과 수출 호조로 1,300원대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항공사나 내수 중심 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과 달러 부채 부담에 짓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달러 매출이 큰 수출주는 환차익 효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의 방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러시아와 중동발 대체 에너지 공급 루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 협상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로부터 추가 원유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 또는 러시아산 나프타와 석탄 우회 수입이 늘어 재고를 한 달치 이상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산업계의 물가 공포가 다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지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투자 비중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 지침도 이 흐름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사람이라면 위기 뉴스만 보고 무작정 바닥 매수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실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확인한 뒤 3분할, 4분할로 나눠 진입하는 편이 더 낫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미 방산주나 에너지주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급등 구간에서 끝까지 먹겠다는 욕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제정치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푸틴이나 네타냐후의 선택 하나로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중의 30%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화해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국내 소비재나 석유화학주, 건설주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감정적 손절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40%, 50%를 보고 버티기 어렵더라도 경기 민감 업종은 결국 업사이클이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이 회복되고 국제 유가가 진정되는 확실한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겨둔 현금으로 대응 시점을 노리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는 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위기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분석이 100% 수익을 보장하는 장밋빛 미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3가지 큰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져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1년 이상 이어질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꺾이고 미국 연준이 오히려 추가 인상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발 자원 공급 루트가 미국의 더 강한 2차 제재나 러시아 내부의 정치 변수로 하루아침에 끊길 위험입니다. 그래서 플랜 B를 넘어 플랜 C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 우리 방산 수출 의존도가 커질수록 기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장악해온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 소송과 외교 압박, 수출 방해가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는 한국을 향해 강한 경고를 내놓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해상 물류망에서는 나프타를 실은 배를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자원값만 치르며 흔들리는 소비국이 아니라 북극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 기술을 쥔 나라이고 필요하면 전장의 화력을 바꿀 수 있는 155밀 포탄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며 에너지 안보까지 연결해내는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부담을 키우며 지갑이 더 빨리 얇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선배 세대가 쌓아올린 산업기술과 방산 역량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안전판 없이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정치는 명분보다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냉정한 무대입니다. 그 정글 같은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생존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